자, 이제 진짜로 드디어 방학이 다 끝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그쵸? 방학 때는 잘 보냈나요? 그치? 올해는 이제 추석도 좀 빨라서 아마 가을도 좀 일찍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런 개념도 함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2학기, 3학년 2학기 시점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풀어져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럴 때가 기회다.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하는 게 지금부터 요 이 땅에서 새로 시작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럴 때 다른 아이들이나 느슨해지고 해이해지고 뭐 덥다, 뭐 가족들이랑 여행 간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이해질 때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 실력을 바짝 올려놓으면 다른 친구들과의 격차를 벌려놓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해서 특히 3학년 2학기 정말로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정말 끝장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나는 이제 고등학교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자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오늘은 이제 운율 새로운 챕터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운율이라고 하는 것들, 즉 다른 말로는 리듬감이라고 하죠. 자, 요것이 바로 뭐다? 시, 즉 운문, 문학의 가장 큰 특징이 되죠. 시가 다른 문학과 구분이 될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이 운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중학교 수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간과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들, 각 갈래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꼭 유념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일단 먼저 운율의 개념을 보면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을 우리는 운율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바로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 자, 운율에서 오는 같거나 비슷한 소리가 특정한 위치에서 반복되는 것. 률은 소리 덩어리가 일정하게 반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운율은 바로 뭐다? 규칙적인 적어놓읍시다.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라는 거 꼭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운율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운율의 종류에는 외형률과 내재율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외형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바로 뭐다? 정형시에 사용이 되는 운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음리율이나 뭐 음수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현대 그냥 자유시에도 조금씩 나오기는 해요. 알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외형률이라고 하는 거는 정형시에 속하는 그러한 특징이다, 운율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정형시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고전 작품들 있죠. 여러분들 뭐 주로 중학교 때 배우는 시조라든지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배우는 향가 고려가요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고전 작품들은 전부 정형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형시에 속하고 이 정형시에 해당하는 것들은 바로 뭐다? 고전 시가 바로 향가 고려가요 시조 악장 가사 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형시에 해당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외형률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글자가 잘 안 보여요? 악장 고전시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외형률은 개념을 먼저 보게 되면은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운율을 우리는 외형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죠? 자, 음수라고 하는 거는 글자 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음보는 어절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고전은 높낮이, 장단은 길이, 그렇죠? 길고 짧은 따위의 규칙적 반복으로 인해서 생긴다는 거죠. 주로 향가나 시조와 같은 고전 시가에서 나타나는데
시에서도 규칙적인 음수나 음보를 활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자유시에서 조금씩 나타나기는 해요. 특히나 이제 뭐 김소월 시인과 같이 우리 고전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시인들의 시 같은 경우는 자유시임에도 이런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우리가 그 전에 먼저 그 정형식에 해당하는 외형륜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음위율이라는 게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음위율이라고 하는 건 시에서 각 행의 일정한 위치에 같거나 비슷한 소리가 나는 말을 반복해서 배치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꼭 단어일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음절만 같은 소리가 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아기가 자는 걸 보고 가려고, 아버지는 머리맡에 앉아 계시고, 이렇게 하면 시작 부분에 라는 소리가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음이율. 그 다음에 끝나는 행의 끝부분에도 고 반복되는 것, 이런 것도 음이율이다라고 해서 소리만 반복되면은 여러분들이 음이율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같은 위치에. 그래서 자, 반복해서 사용한 같은 소리를 운이라고 하는데, 그 위치에 따라 두운, 바로 머리 두자를 쓰죠. 바로 시행의 앞부분, 그렇죠? 시행의 첫 소리죠. 자, 여기서 두운이라고 하는 거는 시행의 첫 소리, 첫 음절 해도 상관이 없죠. 첫 글자 해도, 첫 음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요는 허리 요자를 쓰죠. 바로 시행의 가운데 소리, 가운데에서 같은 음절이 반복되는 거. 그 다음에 가군, 다리각자죠. 그렇죠? 가군은 당연히 시행의 끝소리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어느 부분에 같은 소리가 반복되느냐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음이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시, 바로 김영랑의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돌담에 속삭이는, 그쵸?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그쵸? 자, 여기서 보면은 시행의 가운데 뭐뭐뭐는 이라고 하는 요운이 사용이 되고 있고, 뭐뭐같이라고 하는 가군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요. 알겠죠? 여기 있는 이거 두는 약간 좀 어거지스러우니까 지워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바로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라고 해서 비슷한 문장 구조를 또 역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대꾸법이 사용이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쵸? 자, 그 다음에 돌담에 햇빛이 속삭인대요. 그죠? 그 다음에 풀 아래서 샘물이 웃는데요. 속삭이고 웃는 거는 누구만 할 수 있다? 누구만 할 수 있다? 그치, 사람만 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의인법도 같이 사용이 되고 있고, 자,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인양, 뭐뭐 듯이 무슨 법? 그쵸? 직유법이죠. 바로 비유. 그 중에서도 직유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다. 그쵸? 자, 그래서 봄날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시가 바로 이 김영랑의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음수율. 자, 음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아까 음위율이 같은 위치에 같은 글자가 반복되는 거였으면 음수율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글자 수가 규칙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형성되는 음률을 우리는 음수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적어놓읍시다. 글자 수. 그렇죠? 글자 수. 이렇게 되죠. 자, 시조와 가사는 3음절과 4음절의 반복으로 형성되는 3, 4조 내지는 4, 4조. 이 말은
세 글자, 네 글자가 반복된다는 거죠. 이 몸이 죽어가서 100번 고쳐주고. 그래서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이렇게 반복되는 걸 3, 4조. 네 글자, 네 글자 반복되는 걸 4, 4조라고 해요. 그래서 시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요건 안 적어도 되는데 보통 쓸 때 3, 4조 내지는 4, 4조 이렇게 쓰거든요. 이거는 3, 4조 내지는 4, 4조. 왜? 시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였습니까? 글자 수를 한 글자 내지 두 글자 정도까지는 더하거나 빼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장 많이 더해지는 것 숫자가 3자리에 한 글자가 돼서 네 글자, 네 글자가 되는 경우가 제일 많아서 3, 4조 내지는 4, 4조의 음률을 가진다라고 얘기하고, 자, 현대시에서도 고전 시가의 음률을 계승한 7호조의 음수율을 보이는 작품들, 가장 대표적으로 김소월 시인의 작품들이 있어요. 알겠죠? 요거는 적어놓읍시다. 7호조의 음수율을 보이는 작품들, 가장 대표적인 시가 바로 김소월의 진달래꽃 이라는 시가 있죠. 자, 그런데 요즘 7호조 같은 경우, 예전 같은 경우에는 7호조 사문보의 민요조 율격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스리슬쩍 7호조를 좀 뺐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7호조를 우리나라 전통 운율로 보지 않는 경향이 요즘 좀 강해졌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7호조 운율 자체가 약간 일본의 음악에서 왔다는 그러한 이제 말들도 좀 있었거든요. 예전에 알겠지? 그래서 요즘은 스리슬쩍 7호조 사문보 할 때 7호조는 좀 빼고 사문보를 좀 더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7호조도 음수율을 물어볼 때는 꼭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음절의 수는 한두 개 줄어들거나 늘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예문을 봅시다. 자, 성산문에 이 몸이 죽어가서라고 하는 시조죠. 자, 이 성산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사육신 중 한 사람이죠. 혹시 사육신이 어떤 신하들이었는지 아닙니까? 사육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조선시대에 어마어마한 쿠데타가 하나 있었죠. 혹시 우리나라 영화 중에 관상 본 사람? 이정재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는 거잖아, 그치? 그 관상이라는 영화가 바로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데, 바로 단종 폐위 사건. 알겠죠? 문종이 죽게 되고, 문종에게는 아들이 딱 한 명 있었는데 단종이었어요. 그 단종이 그래서 12살에 왕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12살짜리가 왕이 돼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단종의 삼촌이었던 수양대군, 세족의 아들이었죠.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신이 왕이 돼서 세조가 됩니다. 알겠죠? 바로 그때 죽음으로써 단종에 대한 충성을 지킨 6명의 신하다라고 해서 사육신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그래서 성산문의 작품에는 이러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걸 유념해서 봐야 돼요. 자, 보도록 합시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이렇게 지금 음수율이 반복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송되어 있어. 자, 지금 여기서 내가 죽어서 무엇이 될까 하고 봤더니 나는 무엇이 되고 싶더라. 바로 복례산 제일 높은 꼭대기에 있는 하나의 고든 소나무가 되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 낙락장송이라고 하는 것, 소나무라고 하는 것은 한겨울에도 우리가 침엽수라고 하죠. 잎이 침처럼 생긴 것. 침엽수의 특징이 바로 뭐냐? 사계절 내내 나뭇잎이 푸른색, 녹색을 띄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 시가에서 소나무, 그 다음 대나무, 그 다음에 거기에 잣나무까지, 잣나무도 침엽수거든요. 요런 애들은 전부 다 무엇을 상징한다? 바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양반이 쓴 작품에서 소나무, 대나무, 잣나무 이런 것들이 나오면 99%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여러분들이 고전 작품 해석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복례산 제일 높은 꼭대기에 있는 하나의 굳은 소나무가 되어서 백설이 만건곤할 때, 자, 지금 내가 나무가 된다고 했어. 근데 이 나무 입장에서 문이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 도움을 줘, 나를 괴롭혀.
괴롭히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백설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시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백설이 망건곤하다라고 하는 건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은 그냥 작품 내부에서만 보면은 시련과 고난이 극에 달할 때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 작가가 살았던 시대는 바로 단종이 그쵸 살아있는데 왕으로서 왕에서 폐위되고 세조가 왕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 그쵸 그 말은 백설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건 이걸 무엇을 뜻한다 바로 수양대군 일파의 득세를 나타낸다. 얘네들이 세상을 얻은 것, 즉 얘네들이 왕을 몰아내고 자신들이 왕이 된 그 시점에 나 혼자서 무얼 하겠다. 독야청청할 것이다. 홀로 푸르름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독야청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변함없는 지조 절개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바로 뭐다? 수양대군 일파가 아무리 득세를 해도 나는 단종에 대한 그런 충성심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신 읊은 시가 바로 이 성산문의 이몸이 죽어가서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작품 조지훈의 파초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기에 날마다 바라도 그리운 사나 온 아침 나의 꿈을 스쳐간 구름 이 밤을 어딘에서 쉬리라던고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끈을 읽을 때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기에 세 글자, 네 글자 더해가지고 7글자가 되죠. 그 다음 날마다 바라도 그리운 사나 그쵸? 세 글자, 세 글자, 5글자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7, 5조, 3음보, 율격을 취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7은 바로 뭡니까? 3글자, 4글자 내지는 4글자, 3글자를 합쳐가지고 7글자가 되는 걸 우리는 7. 그 다음에 5글자가 한 음보를 이루는 건 5. 이래서 7호조 3음보 율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시는 솔직히 김소월님의 진달래꽃이에요. 나보기가 역겨워 7글자죠. 가실 때에는 5글자입니다. 그렇죠? 말없이 고이 보내 7글자죠. 들이우리다 5글자죠. 그래서 이렇게 7호조, 3호조 율격을 가지는 걸 우리는 일종의 전통적 민요조 율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음보율로 가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음보율. 자, 음보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시에서 운율을 이루는 소리의 덩어리로 그쵸? 자,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뭐다? 호흡을 끊어있는 단위를 나타낸다. 같은 뜻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 운율을 이루는 소리의 덩어리다. 그래서 음보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파악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알겠죠? 뭐 음수율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나 현대 시들 같은 경우는 음수율, 음보율 파악하는 게 좀 힘들기도 합니다. 왜?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한 행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두 행에 걸쳐서 일어나기도 하고 한 행 안에서 두 번 일어나기도 하고 요즘 현대 시들 같은 경우 좀 그런 변형이 굉장히 좀 자유로워요. 그래서 김소월의 시 같은 경우도 나보기가 띄우고 역겨워 7글자가 한 행이고 그 다음에 가실 때에는 5글자가 2행입니다. 근데 3행에 말없이 고이 보내 들이우리다 한 줄에 3음보가 또 다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음보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음술도 마찬가지지만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하게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수업 때 좀 잘 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야, 그래서 한행이나 한연을 몇 개의 덩어리로 끊어 있느냐에 따라 3음보, 4음보라고 구분한다. 음보율은 위에서 예로 든 시조, 가와 같이 고전 시가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위의 나시나 다음에 현대시처럼 현대시에서도 사문보나 사원보 운율이 나타나는 작품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박목월의 산도화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산은 구강산. 자, 구강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산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구강산은 바로 뭐다? 바로 현실에 없는 이상적 공간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산이 보라색이에요. 그렇죠? 바로 이상향다운 신비로운 분위기를 나타내주는 산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호주에 가면 블루마운틴이라고 있거든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산이 블루마운틴이 왜 블루마운틴이냐면 멀리서 보면 산이 파랗게 보여. 녹색이 파란색이 아니라 파랗게 보여. 알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블루마운틴에 이제 유칼립투스 나무가 많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알코올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쬐면은 알코올 성분이 막 증발하면서 이제 색깔이 멀리서 보면 파랗게 보인대요. 파란 연기처럼.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산은 구강산은 이렇게 보라색을 띠는 그러한 석산이라는 거죠. 자, 산도와 두어송이 송이 버는데, 자, 산도화라고 할 때 여기서 산자는 매산자, 도자는 복숭아 도자거든요. 알겠죠? 자, 우리가 복숭아 하면은 뭔가 고전 작품에서 떠오르는 공간이 없어요? 복숭아가 있는 곳. 복숭아 하면은 시주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바로 이 산도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동양적 이상향. 즉, 고전 작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릉도원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소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산도화도 빼곡히 피는 게 아니라 두어송이 송이 버는데 여기서 행을 바꿈으로써 어떻게 호흡을 띄워가지고 꽃이 듬성듬성 피어있는 그런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어송이 송이 버는데 이게 바로 박목월의 산도의 가장 큰 특징이죠. 일종의 여백의 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한 폭의 동양화, 산수화 이거를 보는 듯하게 마치 여백을 굉장히 띄워놓은 듯한, 그리고 그로 인한 그런 여유, 아름다움 이런 걸 표현한 시가 바로 이 박목월의 산도화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 내재율로 가도록 합시다. 자, 내재율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운율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외역률은 운율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요 운율대로만 읽으면 운율을 느낄 수가 있는 건데, 내재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속에 있으니까 직접 다 읽어봐야지만 운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내재율의 경우는 바로 뭐다? 자유시 그리고 산문시도 요런 내재율을 가집니다. 산문시가 산문처럼 줄글로 된 시라고 해서 운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얘도 시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산문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직접 읽어봐야 운율을 알 수 있는 내재율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의미를 봅시다. 내재율이라고 하는 건 겉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작품에 깃들어 있어서 천천히 새겨 읽으면 느낄 수 있는 운율을 우리는 내재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내재율을 주로 사용하는 방식들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주로 반복, 그 다음에 대꾸 등의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주로 그래서 우리가 시에 넣어보면은 특히나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 표현법 중에 하나가 반복법, 대꾸법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현대시에서 자유롭게 쓰다 보니까 운율을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같은 말이 반복되면 운율이 잘 느껴지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이나 시의 배치 등이 내재율을 형성한다. 일정한 형식을 취하지 않는 현대시는 대부분 내재율을 가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고재종의 첫사랑을 보도록 합시다.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나뭇가지에 꽃을 피우려고 하는 존재예요. 알겠습니까? 왜 잘 안 보여? 괜찮아? 그래서 나뭇가지에 꽃을 피워놓으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꽃은 눈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눈꽃은 바로 첫사랑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매우 많은 도전을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 눈이 도전을 한대요. 알겠습니까? 바로 사람이 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인법도 사용이 되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은 이꼴 무엇을 얘기한다? 바로 첫사랑을 위한 눈의 노력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럼 그 다음 봅시다.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남분분 춤추었겠지.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바로 뭡니까? 싸그락 남분분 그쵸? 자, 얘네들은 전부 다 음성 상징어, 즉 의성어, 의태어입니다. 알겠죠? 근데 의성어, 의태어를 시에서 쓰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의성어, 의태어는 그 자체가 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는 형태를 취하잖아요. 그래서 야옹야옹, 삐약삐약, 꾀꾀, 엉금엉금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말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현대시에서 음성 상징어를 많이 쓰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보면 어때?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긴. 그렇죠. 얘도 바로 뭐다? 원래 이게 세 개의 행이 이렇게 나란히 제시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 앞에서 음성 상징어로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얘도 음성 상징어처럼 반복을 시킴으로써 지금 운율을 형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기까지 그렇죠. 자, 이 음성 상징어와 요거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반복을 통한 운율 형성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여기서 제시했던 아까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남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자, 이것이 바로 뭐다? 눈의 노력을 그렇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운율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봅시다. 자, 규칙적인 질서에서 생기는 운율은 독자에게 언어의 아름다움과 쾌감을 느끼게 한다. 또한 시인이 어떤 의도를 담아 형성한 운율은 작품의 의미와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주제를 부각하는 효과를 얻는다. 핵심은 바로 요거죠.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주제를 부각해주는 효과를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뭡니까? 운율들은 어떤 식으로 형성을 할 수 있는가?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운율 형성 방법. 자, 음운과 음절, 시어, 식구, 시행 또는 문장 구조나 연을 반복하거나, 자, 핵심은 요거죠. 반복하거나, 혹은 음성 상징어를 사용.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도 역시 반복의 또 다른 형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음성 상징어 자체가 아까 얘기했듯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봅시다. 음운과 음절의 반복이라는 거죠. 자, 특정 음운이나 동일한 음절을 반복을 해서 음률을 형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게 바위 갈 길은 하나 없소라는 거지, 그렇지? 자,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리을음을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리을음을 반복을 함으로써 여기서는 그래서는 길이라고 하는 낱말을 반복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음절 반복, 음운 반복이라고 하기보다는 굳이 따지자면 차라리 음운 중에서 리을음이 반복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고,
두 번째로는 시어의 반복이다 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의문과 음절을 반복한다. 그 다음 시어, 식구, 시행을 반복을 하게 돼도 역시 운율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시어는 시에서 쓰이는 단어를, 자, 시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시에서 쓰이는 단어다. 자, 그 다음 식구는 바로 뭐다? 시에서 둘 이상의 어절이 모인 구라는 거죠.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는 요 식구는 행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구를 파악할 때는 행을 넘어서서 파악하기도 해요. 행보다 못하기도 하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에 너무 얽매이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시의 한 행, 한 줄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같거나 비슷한 시어, 식구, 시행을 반복하면 역시 운율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지금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김춘수의 강우.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밥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넙치 지짐이 맵싸한 냄새가 코를 맵싸하게 하는데 어디로 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 지금 화자는 어떤 대상을 지금 찾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보면 어디로 갔나라고 하는 낱말이 반복이 되고 식구가 반복이 되고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맵싸하다라고 하는 낱말이 약간 변형이 되어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운율을 형성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 때 배우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 배우기도 하는 시 중에 산문시 중에 즐거운 편지라는 작품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사소한 일, 사소함 이렇게 약간 변형시켜서 유사한 말을 반복함으로써 역시 운율을 형성한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AA, BA 구조. 요거는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와요. 고등학교 때도 보기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나온 선지입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시어가 반복되는 형태가 다음 시와 같이 AA, BA, 즉 쉽게 말하면 같은 말,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 이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형식으로 나타나는 구조라는 거죠. 자, 시어 A가 반복되다가 어느 한 부분에서 B로 변화되어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김소월의 접동세 보면 접동, 접동, 아우레비, 접동. 자, 여기서 접동은 바로 뭡니까? 접동세, 제목인 접동세의 소리를 형상화한 부분이고, 그렇죠? 자, 여기에 아우레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사실은 아호, 오레비, 오라비죠. 그렇죠? 오라비. 오라비의 활음조 현상이다. 요거 정말 중요해요. 요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래는 아홉 오라비라고 하는 말인데 마치 이것이 뭡니까? 새의 울음소리처럼 소리를 변형시켜서 나타내는 걸 우리는 이렇게 활음조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실제로 이 김소월의 접동세라고 하는 시는 그 접동세 설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 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접동세는 뭡니까? 옛날 전설에 따르면은 어느 집에 이제 계모가 왔는데 첫째 딸이 있고 밑에 동생이 9명인가 9명의 남동생이 있었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가지고 이 계모가 얼마나 못됐는지 첫째 딸한테 집안일을 다 시키는데 밥을 만들 때도 딱 9명의 동생분의 쌀만 딱 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할 때마다. 그러니까 자기는 밥도 못 먹고 동생들만 계속 먹이다가 결국은 이 누이가 굶어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강가에는 이제 이 접동새가 와가지고 뭡니까? 접동 막 이렇게 오는 거야. 사실 이게 소적새거든요. 우리 서당에 보면 소적다 소시적다 해가지고 그렇게 오는 그 새의 설화를 바탕으로 지은 시가 바로 이 김소월의 접동새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거는 바로 누이의 한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는 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보답시다. 후렴구의 사용. 그쵸?
자, 보답시다. 자, 후렴구는 연의 마지막 부분에서 반복되는 시행을 우리는 후렴구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꼭 알아둬야 돼요. 강연의 각 마지막 부분에 반복되는 시행이죠. 후렴구는 음률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연을 구분하여 시의 구조를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제일 중요한 건 요거죠. 바로 작품 전체의 형식상 통일성을 부여한다. 얘네가 전부 다 딱 한 작품이구나, 얘네는 다 같은 작품이구나 하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정지용의 향수라고 하는 시 보도록 합시다. 자,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쥐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자, 실개천이 옛날 이야기를 제잘 해준대.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실개천은 의인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쵸? 자, 그 다음 봅시다.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비 금빛 게으른 울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지금 이제 뭡니까? 배경을 생각하면은 약간 이제 저녁 무렵이 돼가지고 저녁 노을이 쫙 져 있는 거 알겠지? 거기서 소 한 마리가 음메 하고 우는 것을 봤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화자는 금빛을 보고 있는 겁니까? 소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까? 실제로는 울음소리를 듣고 있을까? 금빛을 보고 있을까? 이 사람은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비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운다고 했잖아. 그러면 메인 감각은 바로 울음, 청각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공감각적 이미지. 중학교 때는 심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고등학교 때는 이미지라는 말을 써요. 그 중에서도 여기서는 바로 뭐다? 청각의 시각화. 울음이라고 하는 청각을 금빛이라는 시각으로 바꾸어졌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두 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정확히는 두 줄이 아니라 네 줄이지만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고향의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 작품의 제목이 향수야. 여기서 향수는 퍼퓸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향수는 뭡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 화자는 뭡니까? 후렴구로 이런 말을 넣습니다.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자, 이 말을 한다는 건 화자는 지금 고향을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는 거야. 자기 기억 속에 어린 시절 봤던 고향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라고 하는 거는 바로 첫 번째. 자, 이 화자는 바로 뭐다? 고향을 떠나온 사람이다. 즉, 고향을 회상하고 그리워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당연히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리움의 정서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뭐다? 바로 후렴구로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후렴구를 사용함으로써 작품 전체에 뭡니까? 이런 그 통일성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의 제목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움이라고 하는 정서를 강조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질화로에 재가 씹어지면, 자, 여기서도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자, 옛날에는 지금처럼 뭡니까? 난방이 잘 돼도 그런 시기 아니야. 그래서 방 안에다가 조그마한 화로를 놔두고 거기에 석탄이나 나무나 이런 거 땔감을 떼어가지고 밤새 이제 피워놓고 그 열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좀 따뜻하게 지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불을 피우고 잠이 들잖아. 그러면 점점 불이 이제 점점 다 타다가 꺼지고 쟤도 차갑게 식어지겠지. 그치? 그 말은 바로 뭐다? 질화로에 재가 식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 그리고 식었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시간이 뭡니까? 밤에서 이제 새벽으로 시간이 지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날리고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린대. 따그락따그락 하고 달린대. 그렇죠? 요것도 역시 공감각적 이미지입니다. 바로 바람 소리라는 청각을 말이 달린다는 시각적 요소로 바꾸어준 청각의 시각화가 사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그쵸? 바로 아버지가 뭡니까? 방에 누워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이죠. 그쵸? 바로 뭐다? 이거는 고단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이 쉬는 곳이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뭡니까? 자기 고향집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후렴구를 사용함으로써 작품 전체에 요런 그 뭡니까? 통일성을 부여해주는 것도 요런 모습, 운율을 형성하는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문장 구조, 즉 통사 구조. 어려운 말이죠.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도 역시 운율을 형성해낼 수 있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결국은 대꾸법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다? 같거나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문 박목월에 살이날 에워싸고 보면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뭐나 뭐뭐며 살아라 한다라는 말을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바로 뭐뭐나 뭐뭐며 살아라 한다. 그렇죠? 문장 구조의 반복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대꾸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수미상관 구조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수미상관 구조를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숫자는 머리, 미는 꼬리를 나타냅니다. 알겠죠? 그래서 머리와 꼬리, 즉 시의 처음과 끝이 같거나 비슷한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시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서 반복하는 표현 방법이다. 그렇죠? 요거는 바로 시 전체에서 첫 부분과 끝 부분이 같거나 비슷한 구조를 우리는 수미상관 구조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수미상관 구조를 사용하면은 나타나는 효과를 네 가지로 분류를 해요. 옆에다 적어 놓읍시다. 자, 바로 수미상관 구조의 효과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운율을 형성을 하고, 두 번째는 같은 말을 듣고 또 들으면은 의미가 강조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양팔절이 어떨 때 안정감을 가져? 수평일 때, 똑같을 때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시의 처음과 끝이 똑같으니까 구조적으로도 안정감을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조적 안정감. 그 다음에 시의 처음에서 했던 말이 마지막에 다시 반복되니까 마치 끝나지 않은 느낌, 뭔가 계속된 듯한 그러한 느낌, 즉 여운을 형성한다. 이렇게 네 가지가 수미상관 구조의 가장 핵심적인 뭡니까? 특징, 효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한용호님의 나룻배와 행인을 보게 되면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화자잖아요. 화자 자신을 뭐에? 나룻배에 비유를 하고 있고, 당신은 그쵸? 바로 화자가 사랑하는
이가 되고 당신을 행인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대꾸법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비유. 그 중에서도 A는 B이다. 무슨 법? A는 B이다. 그치. 바로 비유 중에 은유. 요거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당신은 흑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바로 여기서는 당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다? 당신의 무정한 태도가 드러나죠. 이 야속한 사람아 하는 겁니다. 알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어때?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그쵸? 바로 나의 희생적 태도가 드러난다는 거죠. 자, 나는 나를 빼 당신은 행인. 시의 처음과 끝부분에서 같은 말이 반복되는 이러한 수미상단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보도록 합시다. 음성 상징어 사용. 자,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죠. 그렇죠? 자, 음성 상징어 사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음성 상징어, 즉 의성어 의태어는 대체로 같은 음절이나 단어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면 운율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귀뚜루루 뚜루루 보내는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라는 거지. 그치? 여기서 보면 귀뚜루루 뚜루루 바로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거는 의성어가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뭡니까? 타전소리. 우리 그 뭐 모스보가지 뚜띠띠띠띠 하면서 막 신호 보내는 그런 소리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노래. 그래서 나의 곡의 귀뚜라미라고 하는 작품은 아직은 이제 여름이라서 채 성숙하지 못한 귀뚜라미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 소망을 담고 있는 시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시적 호용.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거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에 어긋난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을 허용하는 것, 즉 시에서만 허용해주는 표현이다라고 해서 시적 허용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시적 허용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운율을 당연히 형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미를 강조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서정주의 귀촉도를 보면 제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 온다. 그대 하늘 끝. 원래는 홀로죠. 그렇죠? 이거를 홀로 이렇게 늘여놓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시적 호용이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홀로. 그래서 원래는 홀로라는 말인데 이거를 시적 허용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바로 산문적 진술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산문은 문과는 반대되는 말로 율격과 같은 외적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문장으로 쓴 글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시에서 산문적 진술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행과 연을 엄격하게 나누지 않고 자유롭게 산문 형식으로 쓰는 시, 요거를 산문적 진술이다 혹은 산문시라고 따로 분류를 해요. 알겠죠? 자, 근데 만에 한 명이면 니네 친구는 또 산문시로 분류하지 않아. 알겠습니까? 요거는 한 줄 한 줄이 조금 길 뿐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산문적 진술이다 라고 얘기하고, 진짜 산문시는 여러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것이 마치 하나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여러 개의 문장이. 알겠죠? 진짜 산문처럼. 그런 걸 산문시라고 합니다. 자, 한영우님의 님을 친구 봅시다.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감탄사를 사용을 하고 있죠. 바로 영탄법, 즉 영탄적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탄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시에서는 바로 님은 같습니다 라는 말을 반복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냥 반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는 님은 같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는 꾸며주는 말을 더 넣어서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렇지? 자, 이거를 반복하고 반복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난다? 화자의 상실감을 이 심화되는 님이 갔으니까 잃어버린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실감이 심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자, 푸른 산빛 속에서는 화자와 임은 함께 있었죠. 그러니까 푸른 산빛은 긍정적 시어입니다. 그런데 님은 혼자서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단풍나무 숲은 이미 혼자서 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부정적 의미로 푸른 산빛과 단풍나무 숲은 대조적인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자, 황금의 꽃같이 뭐뭐같이 바로 시규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임과 이별한 이런 화자의 모습을 담고 있는 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정확한 의미는 저번에도 얘기했죠. 바로 그 반영론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조국의 상실을 의미하기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문학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 쉰 다음에 지금 2시니까 2시 10분까지 쉰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